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어제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본격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9명의 주자가 모두 링 위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권에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박용진, 김두관, 양승조. 야권에서는요.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하태경, 원희룡, 황교안, 김동연. 이렇게 전선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1차 관전 포인트는요. 당내 경선이 되겠죠. 내일부터는 더욱 치열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비열한 꼼수 말고요. 치열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즐거운 대선 경쟁이 되길 바랍니다. 6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택하세요. 개펜 택. JLS 사이언스. 오늘 뭔가 새롭고 멋진 느낌인데? 그래? 신경 쓴 거 티나? 아니, 티볼리랑 코란도 알 플러스. 감각적인 레드 포인트로 스타일이 더 특별해졌거든. 거기다 티볼리와 코란도 구입 시 최대 13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해준대. 그럼 6월은 티볼리랑 코란도 살 절호의 찬스네? 빨리 갈수록 혜택이 더 크대. 지금 바로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고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한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6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경북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곳입니다. 다음 달이면 경북 행복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요. 이 경북 행복재단 이우결 대표이사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내일 7월 1일이에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에 최대 행사로 치르겠다 이렇게 밝혀왔던 만큼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개의 100년을 장점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해서 그중에 첫 번째 100년이 도래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대대적인 축하 행사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네온 사인에 혁명 구호를 새겨가지고
색색. 지난 주서부터는 24시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주요 도시마다 붉은색 그 깃발들이 지금 나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론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공산당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이야기들만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시 주석이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해왔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뭉치자. 그리고 시 주석의 상기 임기 영구 집권과 관련해서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쏟아지는 게 거의 그 북한의 그 체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비슷한 지금 분위기다. 내일 기념일 행사에서 시 주석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통치 철학, 또 장기 경제 정책, 미국과 갈등 관계를 풀 대외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연설 내용에 담긴 핵심 주제는 뭔가요? 네, 뭐 핵심은 아마 서두 그리고 본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네. 뭐 연설 서두는 아무래도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쪽으로 치워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시 주석이 집권한 지 8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네. 5천년 중국 역사상 최초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소강사회라는 풍요로운 그 기적을 실현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식 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것도 중국식 민주주의였고 또 서방 국가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감염자나 사망자가 적게 나왔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1:1로라든지 군사력 강화 업적 같은 경우도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후반부 들어가면은 공산당 통치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요. 또 영구 집권을 위해서 9,200만의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30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 주석의 통치 철학 그리고 새로운 경제정책, 대외정책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과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던데요. 어떤 방향일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앞으로 15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GDP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을 지금보다 2배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자강이라든지 내수를 중시하는 쌍순환 발전 모델이 있고요. 앞으로 5가지 새로운 발전 모델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혁신, 협조, 에코, 개방, 공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2060년대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달부터 법정 통화로 정식으로 발행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들은 당의 말을 잘 듣는 얼룩말 기업이 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 주석의 발전 모델의 가장 큰 수혜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섹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의 70%, 부품 제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또 미국의 견제를 많이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혁신, 협조, 에코, 개방, 공유 그 5가지 발전 방향을 발표를 할 것이다. 지금 근데 코로나 충격 완화를 위해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동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부양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농촌 부분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도 한 1조 6천억 위엔 정도로 투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재정 투입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무작정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시 주석이 중심으로 하는 아무래도 그 에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재정 정책도 앞으로 중요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35년까지 중국의 GDP 2배 목표를 달성하고 G1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이 시진핑의 경제정책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결선부터 말씀드리면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너무 중국
경제 부상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이 15년간 GDP 규모를 2배로 올린다고 하면은 향후 연평균 4.5% 정도 성장을 하면은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내후 외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은 개방 정책보다는 관주도의 통제로 경제 정책이 전환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세수의 50%, 수출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는데 민간 쪽의 성장 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요. 또 서방 국가들과의 그 갈등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실질 성장률은 2030년까지는 3.3%로 급락하고요. 그 위에는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기회보다는 위험 요인이 더 많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부채 비율이 좀 민간 부문에 집중돼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넘어지는데요. 네. 더 이상 고성장을 못하게 되면은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도농 간, 지역 간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그리고 과잉 생산 시설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또 민간 채무 같은 경우는 GDP 200%가 넘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90년대생, 2000년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도 갖지 않고 출세나 결혼도 관심이 없는 무기력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급속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계시는데요. 또 내년에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신임 총서기가 누가 선출될지 이것도 최대 관심사인데 시진핑의 3기 임기 확실시 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중앙정치국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시 주석에게 서면으로 활동 보고를 해야 되고요. 각종 중앙회의의 주요 의제들 같은 경우는 시진핑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규약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영구 집권의 길로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시 주석의 당이 그 중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진핑 당이 곧 공산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장점인 후진타오 다 전임 총서기가 지켜보고 있어서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요. 네,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방이라든지 공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중요 인물들, 그 중요직에 있었던 후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책 활동이라든지 모든 대외 활동이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 그 구조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0월 달에 있는 공산당의 그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 당대에서는 아무래도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체제가 더 공고화되면서 상기를 넘어서 영구 집권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애국주의라든지 주변국 문화나 음식, 역사까지도 자신의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권력 집중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저항하는 세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항은 불가능한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의 그 정책 입장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중국 경제를 좀 보면 지금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 공장인 중국의 그 동해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9%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동해 물가의 급등의 주범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생산재 부분이 차지합니다. 에너지라든지 철강,
비철 금속과 같은 채굴 공업품은 무려 36%나 한 달 사이에 급등했고요.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원자재와 관련된 그 부분의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매점 매석에 나서고 있고요. 상품 시장에 투기 자금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가 비축 물자를 풀고 있지만 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생산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주요 수요처인 생활재로도 그 가격이 전가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도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는 예상외로 지금 안정된 상태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재 물가가 올라가면은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장의 생활재 업종이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합니다.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업종일수록 가격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적자 발생을 두려워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면 경쟁자에게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고요. 또 미래 사업까지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산품 가격이 무려 9%까지 그 5월달에 급등했지만 생활재 가격이죠. 식품이나 의류, 일상용품, 내구재 같은 경우는 0.5%로 거의 못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산품의 그 교육 조건이 아주 악화되면서 가격을 전가하지 못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주가가 하락하는 그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또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부담을 낮춰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 압력이 아무래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 해외 직접 투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고스란히 위안화 절상에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서 가격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는 압력을 늦추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 당대회 이후에는 아무래도 높아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위안화를 완만하게 절상 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가 절상되기 시작한 게 5월인데 그 이후부터 중국 증시가 계속 호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와 상당히 그 관련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에 많은 해외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36%로 상당히 높지만 중국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IT나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특정 섹터 쪽에 매수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이런 해외 투자 자금들은 중국 경제가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실적들과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장기적인 그 경기상 기업 실적을 보고선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 5%인 외국인은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상하이 홍콩 간의 주식 거래죠. 후광통이 시작된 이후에 순 유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절상 또 경기 호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좋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섹터로 계속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이 중국 시장도 최근 들어와서 한 5%에서 10% 가까이 한 두 달간 주가가 상승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위안화 강세를 좀 완만하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투자 이론에 따르면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이익이 악화가 되고 감소가 됩니다. 네.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작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좋고요. 그리고 많은 유동자금들이 유입이 되는데 해외 투자가 눈높이에서 보면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다른 해외 경제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강력한 사인이기 때문에 네. 증시에서는 수출 산업의 그 실적이라는 단기적인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수급이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 자재센터.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치매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의 경력단절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안동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전화 054-851-3644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경북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곳이죠. 경북 행복재단이 다음 달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경북 행복재단 이우결 대표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행복재단의 이우결 대표이사입니다. 네, 2011년 7월 14일 날 네. 출범을 했고요. 다음 달이면 꼭 10년이 되는데 예.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참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먼저 출범 10년 소감부터 좀 여쭐게요. 네. 예,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경북은 노인 인구 비중이 전년도 기준에서 20.7%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30년에는 31%에 또 이르고요. 네. 또 전국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0위권에 경북의 7개 자치단체가 포함되는 등 지역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 더구나 코로나가 또 이제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복지 요구에 이제 대응을 해서 행복 가치를 추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출범할 때는 다양한 이제 사회 복지 보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 연구, 품질 관리,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 12월 취임해서 그동안 이제 재단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10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복지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자. 그래서 올해 제가 취임하고 경상북도 보건복지 경영 원년회를 선포하고 복지를 또 그 이상 넘어서는 다양한 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북 행복 매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경상북도하고 발을 맞추어 가지고 민선 7기 그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 복지 공약이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 경북입니다. 네. 그 달성을 위해서 도민의 보건복지 정대에 노력에 나가고입니다. 복지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도 접어들수록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사실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북 행복재단.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예, 경북 행복재단은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상북도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도내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보건복지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크게 보면은 고유 목적 사업 분야 3개 분야하고 위탁 사업 분야의 5개 분야가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재단에는 이제 전문 역량을 갖춘 11명의 박사급 연구 인력들이 있고요. 매년 30건 이상의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하고 경상북도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보면은 그런 연구가 절반 이상의 과제가 경상북도의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었고요. 또 다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다양한 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사회 서비스 복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의 컨설팅 또 평가, 인정 제도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약 100개 시설을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기관장 또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의 전문 인력 양성,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약 한 6,000명 인원이 재단이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위탁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포항이 있습니다. 네. 도내 8만여 여성 장애인의 그 삶의 질과 그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복지관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이제 그 노인은 치매 예방 활동이고 어린이는 심리 치료 또 산모는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게 이제 통틀어서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바우처를 내면은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그것을 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휴가나 출산이나 질병으로 이제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은 네. 이 어른 돌봄이 이제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이제 파견 지원하는 경상북도 대체 인력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그만 이 민선 7기의 이철우 도지사의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경상북도 4개 시군에 포항, 안동, 성주, 의성에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하고 같이 더불어서 저희 경상북도의 경로당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7,000개 정도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 460명의 경로당 행복 도움이라는 독특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경북 행복재단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네, 알 수 있어요. 보건복지 연구, 뭐 정책 수립, 교육의 경영, 컨설팅까지 그야말로
뭐 보건복지 전반을 다 다룬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경북 행복재단이 이룬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난 10년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정책 연구 평가 교육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247건의 보건복지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또 거의 대부분이 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한마디로 이제 보건복지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재단의 10년 동안에 쌓아놓은 큰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라든지 청년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해서 재단 임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상북도의 산하 공직유관 단체의 부채 방지 시책 평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29개 기관 중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전전년도에 또 차지를 해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외부적인 평가로 보면은 특히 이제 재단의 발전 방향, 정체성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 해서 2020년도에는 경영 평가가 이제 외부 평가로 해서 최우수 등급인 S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휴가를 대체하는 대체 인력 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전년도에 수상을 했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상북도 이제 코호토되는 생활치료센터 긴급 운영을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 도지사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상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해왔는데 이것은 재단에 소속된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총 몇 분 정도나 계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19명하고 총 인원은 외부 사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70여 분이 지난 10년간 그럼 247건에. 네. 그렇게 이제 전체 다가 70명이 한 건 아니고요. 네. 정식 직원은 19명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외부에 이제 저희들 수탁받은 이제 뭐 인원들을 합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7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평가도 지금 우수기관으로 뭐 선정이 됐고 여러 가지 상도 좀 많이 받았고 해서 도대체 몇 분이 하시길래 이렇게 성과가 좋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의 또 계획이나 이런 방향도 참 궁금해요.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면은 나머지 이제 10년, 이제 앞으로 10년은 저희들이 제 서비스 부분에 이제 경영 마인드 접목해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도 좀 첫째 이제 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둘째 저희들이 이게 재단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 이제 평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접목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피드백이 이제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접목과 피드백을 통해서 내실화를 통해서 현장의 중심형의 연구 또 활용을 해서 기관의 연구의 수행력을 이제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유 목적이나 이제 외부 수탁 사업 외에 기관과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헌 활동을 좀 중시하자 이런 이제 생각에서 경북 행복 맵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들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이 꼭 복지란 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문화, 관광, 교통, 주거, 일자리 그다음에 이제 ICT 등에서 도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도민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이제 만드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정도의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올해는 문화 관광 맵이라고 해서 경북 행복 발전소, 경북 행복 누비단을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경북 행복 발전소는
경북 도내의 보건복지시설 단체장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MBA 과정에 있어서 180명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보건복지 현장에 바로 계시는 분들이니까 애로사항 점검하고 또 정책도 자기들이 이제 제안도 하고 해서 경북 복지의 사각지대 이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80명이 이제 1차로 이제 발전소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기관들을 이제 가스기술공사, 그 다음에 엑스포 이렇게 해서 다른 유관기관 간의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하는 여러 이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경북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경북 행복 누비단은 이제 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1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이제 구성했습니다. 도내 엑스포, 경주 엑스포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인 그동안의 공급자 위주였다면은 이제는 이용자 위주로 이제 이런 그 제도라든지 시설이 이제 개선이 되어서 누구나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획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참 많았는데 시간 네. 관계상 다 여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음 달이면 경북 행복재단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한 행사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10주년 행사도 잘 끝내고요. 준비 또 기간이 10년이고 앞으로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경북 행복재단이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경북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북 행복재단 이우결 대표이사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용찬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좀 사회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주가 이 대선 슈퍼 위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출마 선언에 이어서 뭐 유력 네.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제 다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이번 주가 정말 대선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차기 대선 후보 지도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립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6일, 2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30.7%, 이재명 26.6%, 이낙연 9.5%, 홍준표 5.7%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30%로 1위네요. 30.7%로. 네. 이재명 지사와는 큰 차이가 아니고 네. 어제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여론까지 반영된 결과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도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과연 이 출마 선언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서 네. 선언이 이어지고 나면 향후 지지율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다음 주에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네네. 윤석열 전 총장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지지하는 또 층에 따라서 평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들은 기존에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충분했다 또는 처음 치고는 잘했다 또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이 별명까지 얻었어요. 도리도리윤,
고개를 하도 또 도리도리 이렇게 움직여서 네. 도리도리 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친근하게 유권자에게 다가서는 별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 대선에 나가는지 모르겠다. 또는 아직 그 엑스파일 관련 의혹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당장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중도층과 MZ세대, 2030 세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에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이게 뭐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날려서 네. 이게 향후 지지율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출마 선언 온라인으로 한 이후에 안동을 고향이라서 고향인 안동을 거쳐서 호남을 방문한다고 네.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이제 바로 안동입니다. 안동은 간다. 네. 이 안동 출신의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종의 신지역주의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미는 현상. 그러니까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이죠. 그래서 네. 본선 후보가 되는 경우에 TK 표심을 다른 어떤 여권 후보보다는 여당 후보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향 방문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방문해서 일종의 홈타운 이펙트, 고향표를 좀 민주당 후보이기는 하지만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 네. 그 이어서 호남을 가는 이유는 있겠죠. 이게 호남 민심이 민주당 후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기를 받겠다. 이 호남에 이 신고식을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호남에 가게 되면 호남 지지율도 중요한데 호남 출신의 이 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지지율까지 더 다지겠다. 이런 보석으로 읽힙니다. 그 대구 경북 출신 민주당 대선 주자라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호남 민심까지 잡겠다. 그런 일정인 것 같은데요.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 릴레이 지지 선언에 돌입한다고 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행보, 향후 차기 대선 후보 판세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보수 야권 차기 대권 구도에서는 상당히 매기 효과, 그러니까 이 선거를 흥미롭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강지희 아나운서는 앵커께서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윤석열 전 총장이요? 아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러면 혹시 과거의 정치인 중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누굴까요? 이해창 총재입니다. 네.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했던 건 이제 뭐 대학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를 연관될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을 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해창 이 전 대표 총재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그런 또 색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위성만 놓고 보면 여권 지지층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장을 하다가 대선에 나간다니 말이 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월성 1호기 사건으로 보수층 내에서는 더 인지도도 높아지고 지지층들도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파괴력을 보면 당장은 윤석열급이나 이재명급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 PK, TK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파고들 수 있다. 네. 이런 이른바 이 대체제의 효과, 자극제의 야권 대선 후보들 사이의 경쟁을 더 촉진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와 진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권 대선 판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유의미한 조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대권의 앞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본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조연으로서 본선 후보가 되는 인물에게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친문 강성 지지층들을 이 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추윤 갈등 또 윤석열 때리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올렸다. 앞으로도 올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대선 후보로서 같은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검증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것은 여권 후보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추 전 장관도 또 경북 출신이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권 후보에게는 여권의 앞으로 차기 대권 경쟁력에는 이 추 전 장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봤는데 이 홍준표 의원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복당 이후에 첫 행보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로 29일 어제 국민보고대회를 선택을 했는데 당내 홍준표 의원의 경쟁력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 의원도 또 대구가 지역구가 있는데 경북 대구로 다 몰렸습니다. 대선 후보의 맛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이미 2017년에 본선 후보가 되었던 홍준표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또 다시 한 번 더 본선에 나가도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이 본선 후보가 된다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홍준표 의원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봐야 되는 건 영남이죠. 또 60대 이상의 세대 결집력도 있죠. 또 보수 이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강제임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의도에서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번영, 공정, 성장, 또 안전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인물로 홍준표 의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남의 또 60대 이상 결집력의 보수 이념의 경쟁력은 높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정부 여당이 어제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위 80%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국민 여론은 항상 보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선호했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은 어디 쪽을 더 선호하실지요? 전 국민일까요? 선별일까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리얼미터가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 국민 직업이 50.6%로 절반을 살짝 넘겼고요. 선별 직업은 44.5%로 나타났습니다. 30대, 40대, 50대는 전 국민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대와 70대 이상은 선별 직업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이게 하위 80%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위 21%도 하위 80%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상위 20%도 왠지 상위 20%가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위 50% 이하 정도라야 하위가 아닐까. 그만큼 이 누군가는 직업에서 이 배제를 하는 이런 것이 또 다른 또 억울한 심정을 불러일으킬 수 또 역차별 논란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보이는 대로 때로는 이게 분명한 기준이 먼저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만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 80%면 상위 21%도 하위 80%니까 이게 하위가 그러니까요. 맞는지 싶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상위 21%도 하위 80%에 포함되거든요. 네. 국민 재난지원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국민 여론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